앞서 민주당 관련 드렸던 넘겼는데 전대 관련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전당대회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또 심지어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날짜 어떻게 연기 가능성 타진했다가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그냥 29일 하는 걸로 못을 박았던데요. 네. 뭐 연기 하나 그대로 가나 큰 지금 국민들의 관심 바깥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코로나다 수재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 지금 그 민주당의 전대 룰 자체가 결국은 철저하게 당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90%인가요? 95%인가요? 90%입니다. 90%.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10%밖에 반영 안 되는 이런 전당대회가 그전에는 7대3 정도. 네, 7대3 정도, 최소한 7대3 정도는 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자신이 이게 기웃거려 봐야 내 의견이 전달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든 대표 후보든 또 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당의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 당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달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민심의 보편적인 민심하고 좀 괴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지금 민심하고 괴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원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당의 전당대회라면 우리가 지금 민심으로부터 이렇게 유리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좁힐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쇄신이나 혁신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을 지배하고 있는 이 코어 세력들한테 오히려 다가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바깥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우성 이런 거하고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나머지 두 후보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여기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재미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이낙연 후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부터 놓은 식이 돼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전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0년대 참여정부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국민정당을 지향을 했고 열린 일반 당원 국민들이 참여해서 총련 결정, 당 대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원 중심제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비 국회의원들도 이 민원인들 기자 안 만나고 당의 시스템도 뭐 가면은 소위 말하는 친문 그 당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당 대표 출마할 때 그때 몇 년도 그때 뭐 30만 명인가 그때 그런데 호위무사로 들어가는 이 세력들이 모든 것을 이제는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관심사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친문 짱정하는 거예요. 그 친문 짱정안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뭐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출마하는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국민 여론 10%도 반영 안 되고 90%가 친문들을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멘트를 합니다. 국민들 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몇몇 국회 후보자 저들이 평소에 저런 발언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의아스러운 이유가 뭐가면은 타겟이 국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친문이 타겟이다 보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나 행태적으로나 현재 민주당은 내가 볼 때 당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이 되는 이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 되면 현실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양자 대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자 대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박지민 후보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판시를 읽은 거예요. 이는 국민의 지지율이 필요 없는 거다. 소위 말하는 저게 친문에 그 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격차가 이제는 1강에다가 2약으로 더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벌어져 버리니까 뭔가 하나만 게임이 돼 버린 거죠. 2, 3위는 미확정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집권 그 경선 구조상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부겸이가 2등 한다고 하지만은 내부의 지금 그런 그 정서를 놓고 보면은 2, 3위는 미확정이라고 봅니다. 조사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예, 지금 민주당 전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의아스러운 게 전대가 끝나고 이제 저기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간의 그 대선 경쟁 이런 것이 됐더라면 그나마 전대의 긴장감이라도 있었을 건데 지금 전대가 진행되는 중에 이낙연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재명이 이낙연을 비슷하게 따라잡았거나 뭐 역전하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긴장감을 더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주제하고는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은 친문이 이재명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있어요. 문 아들까지도 결혼했는데 그 진짜 대역죄를 용납을 할 건가? 뭐 자기 편이 자기 편을 보낸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자체를 정말 아까 그 우리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헌을 통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끌고 가기 위해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독재자들이 더 득세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도라는 지자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코로나로 확 겁을 주고 굉장히 독재처럼 하잖아요. 아, 이재명도 코로나 독재하고 있다고 보세요? 독재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완전 그거는 뭐 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여권의 진짜 골치 덩어리는 지금 경선에서 뭐 누가 되는가 하는 것보다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골치 덩어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일단은 집권 3차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은 불가피하다고들 다들 이야기해 자기들도. 우리가 지금 직선제 이후에 그 정권이 이렇게 재창출되고 또 정권 재창출 실패한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이렇게 그 공식이 나오는데 그 현직 대통령의 그 레임덕은 4년 차에는 전부 다 뭐 불가피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 차기 주자들, 차기 대선 주자 여당 내 주자들이 그 파워가 세고 어떤 기대가 국민적 기대가 모였을 때는 정권 재창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정권 교체가 돼버렸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레임덕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반등됐다 하더라도 그 추이는 이렇게 전에처럼 무슨 50%를 넘는다든지 이런 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지금 자기 지도부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지도부와 함께 황 소장이 지금 이야기했지만 자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흥행이 안 되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졌다는 부분들을 그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흥행되는 생각도 안 했다. 이게 당헌 당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다가 7월 따릅니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여튼 간에 저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거의 뭐 당대표 되는 것은 이 기정사실인데 지금 3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50명으로 축소된 전당대회라도 그게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뭐 환호하고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수락 연설하는 것도 전부 다 영상으로 보내가지고 하게끔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참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아주
기기묘한 어떤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도 지금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체적인 변화니까 또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사실 전당이유가 문제다. 지금 이낙연 후보 이 자기 당대표를 유력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는 이제 1인자 정치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장기 총리로서 이게 그게 자기가 함께 국정을 동반 책임했기 때문에 동반자 입장에서 여러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당을 책임지는 당의 1인자 정치로서 어떤 당정청 관계를 갖다가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한 말이라고 봐요. 이게.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낙연 당대표가 되더라도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문재인이다. 가장 큰 딜레마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야당이 아니라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직선제 대통령 이후에 무수하게 봐왔거든요. 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을 바라는 이 당대표가 됐던 이 지도자가 됐던 이 두 분 간의 관계를 정말 유심히 이렇게 봐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격언처럼 하는 게 독불 장군은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까지도 MB하고 막판에는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관계는 이 유지 강화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 속에서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통이 커야 되는 거죠. 어째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 노태우 대통령과 그 6.29 선언할 때 뇌를 밟고 지나가라. 자기가 기획자지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이 당대표가 되고 차기 유력한 주자 뭐 이재명 지사가 됐던 이 다음 대선 주자들한테는 나를 밟고 가라 라는 어떤 현직 대통령 문 대통령의 어떤 열어주는 어떤 공간 룸 이 부분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차기 이번 그동안의 스타일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힘에 밀려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로 생각해야 되니까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으면은 흑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바로 자기가 겪었던 노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징조가 이번 영수회담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명구 대표가 이제 전대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걸 좀 얘기해 봅시다. 아까 현재의 그 선출 구조라든가 경쟁 상황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대 과정이 혁신 쇄신 논쟁은 전무하고 지금 오히려 민심과 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대 이후에 새 지도부 체제가 되면은 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바뀔 거다라고 김능구 대표는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쉽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당의 그 의사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그 주류 세력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현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건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볼 때 좀 내가 기대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낙연 의원이 감각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총리 시절에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다녀갔는지 이 TK 지역을 찾아올 때 딱 찍어가 찾아온 것이 칠곡의 매운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천각 이런 데를 다녀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놓고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구 경북을 예를 들어서 염두에 둔다면은 어떻게 그 지역에 그 대구 경북을 그 두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대구 경북의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적 감수는 대단히 그래도 기자 출신이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 총리 시절에 야당과의 어떤 논쟁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강담도 있고 감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낙연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장점을 살려서 이낙연 의원이라도 현재의 지금 현실의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도 현실 적합성 문제라도 접근을 해서 언론인 출신이니까 좀 그 당 대표로서 현실 적합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로 주도를 하고 끌어 나간다면은 어쨌든 다른 당 대표는 좀 달라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당 대표입니다. 위로부터의 어떤 그 변화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그러나 한두 명도 아니고 180여 명이나 되는 지금 그게 원팀을 이루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는 나는 그 부분을 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낙연 의원 개인의 캐릭터에서 약간의 기대는 있지만은 당의 구조상 어렵다라고 보는 쪽이네요.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제가 생각에 당대표가 되는 순간 뭐 자기가 그렇게 기쁠까요? 제가 생각할 일종의 독이든 승배를 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 그 8.15 때문에 약간은 반등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가면 반등시킬 것이냐. 결국 자신의 정치적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다는 것은 그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지지율이거든요. 당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다시 또 재역전돼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정치인 이낙연의 정치 생명도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여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지지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동반해서 추락할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거의 뭐 당청 일체감이 아주 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차별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반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친문들의 지지에 의해서 사실 큰 또 한 축이잖아요.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과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정치적 기반인데 이 한 축이 무너지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이 경제 지표를 가면 또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여기에서의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지금 입법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하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진짜 완전히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이고 더 큰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그 문법으로 보면 상당히 이단합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는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책을 계속 던지면서 그게 엄청 어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장 되자마자 성남시의 부채를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그거 다 주식 또라이 아니야 이랬는데 그거 해갖고 결국은 빚 다 갚았다는 식으로 결국 뭐 그렇게 나타났던 부분. 그러니까 무상 교복 실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되고 난 뒤에도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기본소득, 결국은 뭐 재난 기본소득으로 거기 또 현실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또 방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술방에 CCTV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만기 칠람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 순발력이나 기획력이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 본격적인 정치적 실험대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는 이제 당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낙연과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정책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의 물론 정치적인 지금 환경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그 기왕 나온 김에 그러면은 차기 대권 경쟁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뭐 변수라든가 뭐 새로운 느낌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낙연이 대표가 되면
야당과 개헌에 대해서 이 착수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걸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입장에서 지금 개헌하는 거 말고 안전한 퇴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많이 헤쳐놓고 솔직히 말하면 뭐 완벽하게 깨끗하다면 나중에 퇴로가 있을 수 있지만 들어보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면 나중에 이 퇴임 이후에가 심히 걱정될 수 있죠. 특히 검찰을 뭐 완전히 난도질을 해놓고 사법기관들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야 뭐 다들 꼼짝 못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뭐 퇴임이 다 다가오고 퇴임하고 난 뒤에는 지금 덮어놨던 온갖 사건들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달라들 수가 있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개헌을 하지 않고 가는 부분에는 그거는 본인이 못 견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클 거라고 봐요. 역대 가장 시끄러웠던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헌을 누구를 시켜서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이낙연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일 유리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보다 야당이 다 개헌 안 해주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당은 지금 하겠다고 말만 던지면 바로 그냥 할딱 벗고 침실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던지는 역할을 부담 없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제일 적합하냐. 딱 이낙연 같은 사람이 유들유들 해가지고 제일 적합하죠. 그러니까 개헌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당 대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뭐 본인이 링이 열리면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겠지만은 링이 안 열릴 가능성이 여야 담합에 의해서 매우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낙연의 역할이 그쪽에 작용하지 않겠나 이러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유인태 네. 삼총장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 자기도 봤을 때는 개헌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개헌 실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낙연 의원이 진짜 만약에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약에 총대를 맨다 하더라도 자신이 대선 지지율 1위면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 보일 겁니다. 지금 2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2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2위로 나온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총선이 끝났을 때마다 상당히 앞선 일이었죠. 네. 근데 지금 1, 2위를 다투는 싸움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럼 개헌하겠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거는 대선 주자 이낙연으로서는 완전히 끝장 보는 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본인이 대선 된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걸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봅니다. 아니 근데 딱 봐도 대통령 체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코멘트. 네, 어쨌든 황장 소장이 계속 이제 개헌이 모든 전국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기로 좀 하고요. 어떻습니까? 전대 이후에. 실제로 개헌이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들이 다 개헌을 약속했고 국민들 앞에 그리고 그 19대 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개헌에 대해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회의가 설치돼가지고 그 온갖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접하면 제도 이렇게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만 되면은 바로 이 권력구조부터 시작해서 다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단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실제로 개헌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 권력을 내놓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위일 때 아마 그렇게 이 이원 집중부제도 내각제 개헌을 내놓으면 그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여건으로부터 전체적인 생각들은 대통령제인데 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고 그게 본인들이 명분이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 이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부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 이렇게 합의점일 수 있는 총리를 국회 선출제 요 부분들이 어떻게 이 묘수로서 인정하게 되면 또 수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지난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그 후보가 당 대표를 갖다가 그 결정했을 때는 저는 대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면은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지금 아까 시험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갔다는데 그 부분도 본인이 저는 자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앞으로의 이 국정과 그리고 여당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긴장감이 흐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아까 한 소장이 뭐 그 개헌 카드로서 당 대표 이낙연이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낙연이 지금까지 보면은 이 기자 출신으로서 하여간에 자기 소신이랄까 그런 부분을 쭉 지키고 이렇게 정치 인생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이 2인자 자리일 때는 거기에서 총리 시절에 직분에 충실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리와 자기 역할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 누구를 대행한다든지 누구를 오달받아서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리라 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는 과연 그게 이 시대 흐름에 시대 정신에 맞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어떤 메시지와 그 정책들을 갖다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점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